자, 성일도 하기 힘든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건 약간 뭐 연륜도 있고 해야 이해가 좀 됩니다. 아파트 거래도 좀 해보고, 뭐 땅도 한번 사보고 이런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대출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자, 힘들 겁니다, 공부하기가. 자, 59페이지에 보시니까 도시 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있죠. 요거 알아볼게요. 요거는요, 도시마다마다 어떠한 경제 구조로 돼 있나, 주로 어떤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나,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성장할 것인가, 이걸 한번 규명해 보는 기법입니다. 규명. 자, 그래서 이걸요, 도시 경제 기반 이론에 줍니다. 이렇게. 제가 원래는 이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금요일 날은 제가 다른 데서 뭘 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약간 엉킵니다. 엉켜서 뭐 듣기 싫은가요? 자, 듣기 싫어도 약간 이렇게 약간 깔끔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들어도. 자, 거기 보시니까 지역마다 어떤 기반 활동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비기반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기반 산업 혹은요 비기반 산업에서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가냐면 거제도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가면 거기 조선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산업은, 그런 지역에서는요 이 조선업 이런 걸요 기반 산업 해줍니다. 무슨 산업이라고요? 기반 산업. 자, 그래서 주력이 된 산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마다 주된 산업 혹은 뭐라고요? 주력이 되는 산업.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 이런 데는요 아무래도 관광산업 있죠. 이런 게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요 관광산업이 기반산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기반활동 혹은 기반산업이라는 것은요 그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요 내부에서 소비하기에는 남아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 외부로 수출을 주로 하는 그러한 형태를요 기반산업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비기반활동이라는 것은요 내부에서 소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외부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비기반 산업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산업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척도가 좀 있는데 이걸요 LQ 해줍니다. LQ. 영어로는요 로케이션 코에시션 해갖고, 로케이션 하면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에시션 하면 뭐 할당돼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뭐가 있냐면 울산이 있습니다. 울산. 자, 울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이 기반 산업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논리의 편의상 가정해 보는 겁니다. 가정. 자, 이 지역의 총 고용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치자. 100만 명. 100만 명인데 이 지역의 인구 구조를 볼게요. 이 지역에는요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공장이 울산에도 있고 충남 아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러면 울산에 가면은 자동차 관련된 공장이 현대만 있을래나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동차 관련된 모든 공장이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는요 자, 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40만이라고 간주해보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려고 이제 해보는 겁니다. 40만 명이라고 시작. 그 다음에요 섬유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5만 명이라고 간주해보자. 그 다음에요 관광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 3만 명이라고 간주해보자. 그리고요 우리 같은 부동산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1만 명이다. 이렇게 등등등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LQ라는 게 그 지역에서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LQ를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자, 밑에다가는요 전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구 비리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요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가정해 볼게요. 전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이 10%라고 간주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구는 3천만 명인데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 종사하는 거예요? 원래 3천만 명 중에 300만 명이 종사하죠. 그럼 몇 프로 종사하는 거예요? 10% 종사하는 거죠. 10%. 근데 이 울산 지역은요. 100만 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해요? 40만이 종사하니까 몇 프로가 종사합니까? 40%가 종사하네요. 맞죠?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누니까 4죠. 4는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 이런 산업을 이 지역에서는요. 1보다 큰 산업을요. 기반 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LQ, 이제 관광산업의 LQ를 계산해 볼게요. 관광산업. 자, 관광산업의 LQ 계산해봐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제 속초 같은 데 볼게요. 속초. 속초 있죠? 속초 같은 데는요. 자, 아무래도 거기는 관광산업이 발달돼 있겠죠? 왜냐면 뒤에 가면 뒤에는요. 설악산이 있고 앞에는 해수욕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포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요. 돌아다니다 보면 뭐 콘도라든가 펜션 이런 거 많아요. 저걸 문장 많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관광산업이 기반산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을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 분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자, 울산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 있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이 10%라고 간주해보자. 이렇게. 근데 이 지역은요. 100만 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해요? 3만 명이 종사하니까 3%가 종사하네요. 3%. 그럼 0.3이죠? 그러면 0.3 1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 이런 산업을요. 비기반 산업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2년에 한 번 걸로 꼭 물어보니까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박스를 좀 볼 줄 아셔야 되는데 나 한 장 넘겨볼게요. 잠깐. 자, 한 장 넘겨보시니까 요 계산 문제 이런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2년에 한 번 꼭 물어봅니다. 자, 작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볼게요. 다음에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서대로 나열해라. 섬유산업. 자, 전국에는요. 세 개의 도시와 2개의 산업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박스를 좀 볼 줄 알아요. 박스가 이제 오른쪽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헷갈립니다.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걸요. 줄이라고 할게요. 줄.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걸요. 칸 이렇게 칸 알겠죠? 이것도 헷갈립니다. 한글 하다 보면 칸 몇 개, 줄 몇 개 했는데 헷갈려서 막 칸만 되게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요 볼게요. 요거 보니까 요거는 A 도시입니다. A 도시, B 도시, C 도시 돼 있죠. 그리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건 섬유산업입니다. 섬유산업. 이거는요 전자산업 이렇게. 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 A 도시는요 섬유산업에 250명이 종사한다는 얘기고 전자산업에는요 150명이 종사한다. 합쳐서 몇 명이 종사한다고요? 400명이 종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볼 줄 아시죠? 그 다음 B 도시는요. 자, 250명, 500명. 250명, 500명이 종사한다. 자, C 도시는요. 500명, 600명, 1100명. 500명, 600명, 1100명.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전부 합치면 되죠? 이게 이제 전국이 되는 겁니다. 전국이 되죠? 섬유산업 전부 합치니까 이게 1000명이 될 겁니다. 맞지 않나요? 요것도 전부 합치면 1000명이 돼요. 전부 합치면 뭐라고요? 2000명이 됩니다. 되셨죠? 2000명.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국이 되는 겁니다. 전국. 요 아래가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전국입니다. 그렇죠? 전국의 섬유산업, 전자산업.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섬유산업의 LQ를 계산해봐라. 섬유산업의 LQ. A도시, B도시, C도시 이렇게. 자, 그러면 밑으로는요. 전국의 섬유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이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전국의 섬유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 이렇게 전국이 들어가야 돼요. 전국. 자, 그러면 볼게요. 전국의 총 고용인구는 2000명이죠. 그중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한 사람 1000명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국의 섬유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입니다. 이거 밑에 다 똑같이 해주면 되죠. 2000명 중에 1000명. 여기도 말하고요. 2000명 중에 1000명 해주면 돼요. 맞죠? 다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역마다 A도시 같은 경우는요.
400명 중에 250명이 종사하죠. 그러니까 자, 요거는요. 요거는 도시별로 섬유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A도시 같은 경우는요. 150명, 400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해요? 250명이 종사하네요. 250명. 자, B도시 같은 경우는요. 자, 이 500명 중에 250명이 종사하죠. 500명 중에 250명. 자, C도시 같은 경우는요. 1100명 중에 500명이 종사하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요거는 아마 1.25가 될 겁니다. 요거는요 1이 돼요. 1입니다. 요거는요 0.9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섬유산업에 대한 입직에서 큰 순서는요 A, B, C 해주면 돼요. A, B, C 이런 식으로 A, B, C 해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도 얘는 나누는 급여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같죠. 그러니까 나누는 급여가 다 같으면요, 그냥 자, 이 분자 있죠. 분자만 계산하더라도 크기는 따질 수 있는 거죠. 나누는 게 똑같다면 크기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자, 여기다 박스에 대고 그냥 무조건 250 나누기 400 있죠. 이렇게 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0.625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0.6. 그 다음에 250 나누기 500 하면요 0.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0 나누기 1100 하면 0.45가 될 겁니다. 요 크기만 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해주면 돼요. A, B, C 이렇게 해서 얼른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몇 번이나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현재 5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5개가 뭐냐면 공장은 절단부서도 있고 조립부서도 있고 도장도 하고 말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공장을 1개를 더 증설한다고 치자. 증설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취직하려고 몰려 안 몰려요?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공장도 이제 커지니까 그만큼 하청업체도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울산 지역에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이 증가했다고 시작. 10만 명이 증가한다면 총 고용 인구도 딱 10만 명이 증가하려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증가하면 하다못해 편의점 같은 거 생겨 안 생겨요? 더 생길 수 있는 거고 당구장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골프장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중개업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산업까지도 뭐 다른 공장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산업까지 파급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 이 지역을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구가 40만인데 총 고용인구는 100만이죠. 구조 자체가 이 지역에서는요. 자동차 산업에 비하여 2.5배 많다는 얘기죠. 몇 배 많아요? 2.5배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자동차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증가하면 2.5를 곱하니까 25만 정도 증가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수요 같은 거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여기 이제 어디 갔어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구가 10만 명이 증가한다면 여기다 2.5를 곱하니까 얼마가 증가한다고요? 25만 명 정도가 증가할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미래 아파트 수요 같은 거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요거 볼게요. 요거 요 2.5를요 경제 기반 승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게 수학에서 이렇게 하는 걸 증가분을 얘기합니다. 델타. 그래서 요거는 기반 산업의 인구가 10만 명 증가했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니까 자, 총 고용 인구는 25만 명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때 이제 경제 기반 승수를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이것분의 이거 해준 겁니다. 이것분의 기반 산업의 인구분의 총 고용 인구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기반 산업의 인구분의 뭐라고요? 총 고용 인구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계산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반 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이 이것분의 이거니까 40%죠. 그러니까 0.4가 되겠네요. 그래서 0.4분의 1 이렇게 해도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0.4를 뭐라고요? 네, 기반 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이라는 겁니다. 기반 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요거는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 자, 문제 풀이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2번 볼게요. 어떤 도시의 인구가 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비기반 산업 인구가 60만이다. 그러면 기반 산업의 인구는 몇 명이라는 얘기야? 40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달리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마다 주력이 되는 산업 있죠? 요거 있고 한 나머지는 다 비기반 산업이다. 간주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기반 산업 인구가 60만이죠? 그럼 기반 산업의 인구는 몇 명이에요? 40만 아닙니까? 자, 볼게요. 자, 기반 산업의 인구는 40만이고 총 고인구는 100만 명이죠? 맞아? 그럼 요거 나누니까 2.5가 되겠네요. 요건 아까하고 똑같네요. 근데 이때 만약에 경제 기반 승수를 이용할 때 기반 산업의 인구가 2만 명이 늘어난다면 전체 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나? 기반 산업의 인구가 몇만 명 증가한다고요? 2만 명이 증가한다면 여기다 곱하니까 얼마요? 5만 명이 증가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5만 명이 증가한다. 그래서 5만 명을 답하면 돼요. 할 수 있죠? 5만 명을 답하면 됩니다. 자, 요거 할 수 있나요? 자, 요거 하기 힘들면 아까 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까 박스 있죠? 박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뭘 알아봤어요? 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해서 이거 알아봤습니다. 도시 경제 기반 이론. 요거 지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오면 저런 것도 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입지 선정 공부할 겁니다. 자, 부동산 입지 선정에서는 한 2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몇 문제라고요? 2문제 좀 꼭 나오는데 한 문제는 딱 계산 문제 꼭 나옵니다. 계산 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해마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해마다. 그래. 똑같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숫자만 달리해서 풀면 돼요. 해마다 똑같이 물어봐요. 근데도 해마다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자, 지금부터 부동산 입지 선정이다 해서 요거는 부동산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이론이라든가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 선정, 그 다음에요 공업지와 관련된 입지 선정,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그 농업지와 관련된 입지 선정 이론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자, 먼저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라고요? 입지 조건. 어떤 책을 보면 쭉 나열했을 겁니다. 나열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주택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쾌적한 데가 좋아요? 지저분한 데가 좋아요? 쾌적한 동네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생활의 편리성이 좀 있어야 되죠. 학교도 좀 있어야 되고 주변에 주변에 이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요 병원 같은 거 잘 갖춰져 있는 게 좋겠죠. 이런 거를 최적의 입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을 좀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아무튼 공업 생산성이 좋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비도 좀 절감이 되고 수송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지는요 농업 생산성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기후라든가 아니면 토양 같은 게 양호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최고의 입지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15회 때 이전에는요 예전에 한번 했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주택에 대한 입지 조건 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에 앞에 호수가 있답니다. 이거 어때요? 좋죠. 딱 경치도 좋고 뒤에 두 번째는요 은행이라든가 병원 같은 게 잘 갖춰져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뒤에 산 같은 게 있어 갖고 겨울에는 북풍도 막아주고 여름엔 좀 시원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주 도서관 같은 게 갖춰져 있어서 가서 책도 보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움푹 패인 곳에 입지해야 안정감이 있어 좋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움푹 패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어쨌거나 안정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물 차요, 안 차요? 찰랑찰랑 차면 아무래도 지나치게 안정감이 있어서 아무래도 푹 쉬시겠네, 그냥. 어떻게 해요? 푹 쉬시겠네요.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공부도 안 하고 막 시험 분도 한도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안정감 있어서, 이거 맞네. 근데, 요 뒤에 산이 있으면, 만약에 곰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곰 있잖아, 곰. 곰이 와서 막 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답이구나. 알겠는데,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곰 모르시나, 곰? 곰. 자, 요즘에는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거는. 자, 나중에 이제 그 중개활동 할 때는 뭐 이거 저 읽어보면 뭐 괜찮지만 이건 변별력이 없습니다. 거의 안 물어봐요. 그럼 뭘 물어보냐면, 자, 오랫동안 진짜 그 외국에서 그 대학교에서 강의하신 분들 있죠? 이런 뭐 교수님들이 4, 50년 정도 강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솔직히 한 1, 2년 강의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뭐 연구 별로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그리고 연륜이 쌓일수록 월급은 올라가 안 올라가요? 무지막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죠. 자꾸 논문을 발표하라고 하는데, 자, 논문을 이제 그 연구해서 이제 발표했는데 내용 자체는 매우 쉽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읽는 순간,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쉽다. 그러면 그분 입장 기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상한 기호라든가 요상한 그림 같은 거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어렵게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어렵게 이론을 전달할 것인가 고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닌데 자, 어떤 경우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 위주로 정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결론 위주로. 자,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이론은요, 최적의 주거 입지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보편 타당한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그래도 자, 물어보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할 겁니다.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이론부터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맨 먼저 크리스털러가 얘기하는 중심지 이론이라는 걸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레일리가 얘기하는 이론인 소매 인력 법칙은 좀 정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허프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확률적 상권 모형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일리가 얘기한 이론 중에 하나 공식을 만들어 본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컨버스라는 사람입니다. 컨버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업주와 관련된 입지론은요, 베버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죠. 이건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주와 관련된 입지론은요, 튀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죠. 이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튀넨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오늘 몇 번 나왔죠? 3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런 사람 외에는 뭐 거의 뭐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 정도, 많으면요 2마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5명의 이론이죠. 요거 정리하는 게 그래도 가장 그 주된 그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어디 소속인지 소속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얘가 이제 상업지 입지론인지 공업지 입지론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저랑 공부했는데 최소한 제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나갔는데 어이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 소속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크리스탈러 이제 반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크리스탈러 내일이 전동 스쿠터 큰 버스 타고, 무슨 버스라고요? 큰 버스 타고 와서 호프 마시러 간 날이지. 호프집은 상가의 공장이에요. 상가죠. 상업집 출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일은요, 공버는 때려치고, 뭐는 때려치라고요? 공버는 때려치고 농땡이나 튀자. 이렇게 내일은요, 공버는 때려치고 뭐 치자고요? 농땡이나 튀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지울게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지금 지우지 말고. 자, 그리고 61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61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그 입지론은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 입지론 해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입지론이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 주어진 용도에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래나. 예를 들어 내가 빵집 하려고 하는데 빵집을 어디서 하는 게 좋을래나 이거였죠. 이거 관련된 이론인데 근데 이거는요,
만약에 지하철역 앞에 있는 땅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런 이론 불필요하죠.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나온 이론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성. 이번에는 이 적지론은요, 주어진 토지에다가는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적의 용도가 될 것인가, 이거 관련된 이론을요 적지론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은 한 개의 용도로밖에 못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한 장 넘겨볼게요. 먼저 이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이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18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87페이지. 이거는 중요성이 매우 떨어지니까 가볍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니까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이론 있죠? 요거는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쭉 넘겨 60, 64, 65, 66, 67, 그 다음에 68, 69 여기까지.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공업지와 관련된 입지이론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19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98페이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73페이지에 보시니까 농업입지론 있어 없어요? 요거는요 20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02페이지. 이렇게 해서 자,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자, 요거는요 이 그 최적의 주거입지라고 해서 요거는 15회 이전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하겠지만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5회 이후부터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들 골탕 먹으라 하면서 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안 하기도 그러네요. 자, 그래서 주택은 어디에 입주하는 게 좋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 이 주택이라는 것은 이걸 주거지와 관련된 입지이론을 얘기합니다. 이 주택이라는 것은 어디에 입주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어떤 자연적인 조건 같은 게 좋아야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뭐 산 같은 게 있거나, 뒤에 산 같은 게 있거나, 앞에 호수 같은 게 좀 좋겠죠? 그리고 경치도 좋고 이런 게 좋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이 김포 같은 데는요, 안개 같은 게 많이 낍니다. 그래서 앞에 부딪히기도 하죠? 이런 것도 뭐 그다지 좋은 건 아니네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도 좀 줘야 될 겁니다. 겨울에는 좀 따뜻한 지역이고, 여름에는요 시원하면 좋겠죠. 그런 게. 그 다음에 인문적인 조건도 줘야 됩니다. 자, 인문적인 조건은요 사람들이 만든 조건을 인문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조건이라든가 경제적, 행정적 요인들을 살펴볼게요. 뭐 사회적 요인 나면요, 뭐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아니면요 여러 가지 관행, 가치관, 관습, 양식, 아니면 공공시설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 있죠. 뭐 복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뭐라고요? 사회적 요인이다.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이라면요 여러 가지 경제 용어 같은 거 있죠. 그 지역의 뭐 재정 상태라든가 금융 상태라든가 기타 뭐 무역 상태라든가 아니면 집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죠. 다요 경제적 요인이다. 행정적 요인 하면요 뭐 무슨 규제라든가 제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요 행정적 요인 하는데, 지금 요 최적의 주거 입지는요 이 경제적 요인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뭘 따진다고요? 경제적 요인 등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일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직장이 도심에 있는데, 직장이 도심에 있다고 치자. 근데 외곽으로 쭉 나가 살면 살수록 교통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교통비는 증가하겠죠. 그 대신 임대료 같은 주거비 같은 거는 싸져요? 비싸져요? 싸지겠죠. 그러니까 이 꼴랑 이 두 가지 비용만 가지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 있죠. 요걸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꼴랑 교통비하고 뭐만 가지고요? 주거비만 가지고서 가장 비용이 절감되는 곳 있죠. 요거를 찾아보자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요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어렵긴 또 들을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이거 다 틀리고 다른 거 합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고 이런 거 혹시 나오면 뭐 그냥 뭐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상관없습니다.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요, 뭐냐면 총교통비입니다. 총교통비다. 자, 외곽, 이건 도심이고 외곽입니다. 외곽으로 나갈수록 교통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근데 자, 증가하는데 이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렇게 커브의 형태로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 그런가 보면 우리 이제 도심 쪽 같은 거는 교통이 혼잡해요, 혼잡하지 않아요?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요, 교통비 크게 절감될 수 있어요. 조금 나가면요, 크게 올라간다는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교통비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밖에 변두리 같은 경우는요, 밖으로 나가나 들어오나 별 차이가 크게 없죠. 왜냐면 교통이 거의 혼잡하지 않으니까. 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계라는 개념을 쓸 건데, 한계라는 게 뭐냐면 이 경제학에서는 추가라는 뜻입니다. 뭐는 뜻이라고요? 추가. 자, 그래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 층을 더 올렸다고 치자. 한 층 더 올리려고 하면 추가적인 건축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또 이걸 한계 비용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비용. 그다음에 요거 한 층 더 올린 거 내다 팔면 돈 들어와 안 들어요? 또 이런 걸요, 한계 수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추가적인 수입.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심 한복판에 살다가 1km 나가 산다고 치자. 나가 살면 교통비가 이만큼 증가한 거죠. 이 나가니까 이만큼 증가한 거 아닙니까? 이걸요, 1km 나감에 따라서 증가되는 교통비. 알겠죠? 이렇게 나갔더니 이만큼 증가한 거죠. 나감에 따라 증가된 교통, 이걸요, 한계 교통비라는 겁니다. 또 여기 살다가 나 1km 나가니까 이만큼 교통비가 증가했죠. 맞죠? 또 여기 살다가 1km 나가 사니까 이만큼 교통비가 증가했죠. 또 여기 살다가 1km 나가니까 이만큼 증가했죠. 왜 이렇게 그려지냐면, 자 보세요. 이 변두리 같은 경우는 1km 나가나 들어오나 교통비 차이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안쪽 같은 경우는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교통비가 확 줄어들었죠. 나가니까 확 늘었죠. 교통비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요, 여기다 옆에다가 이제 한계라는 그림을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요 1km 나감에 따라서 증가되는 교통비. 여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거를 여기다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km 나가삼에 따라서 증가되는 교통비. 이렇게 좀 크게 그린 겁니다. 나감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쭉 연결한 걸요, 한계 교통비용 해줍니다. 한계 뭐라고요? 교통비용 곡선이다 해줍니다. 1km 나감에 따라서 증가된 교통비들 있죠?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린 거예요. 이번에 요거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총 주거비를 한번 그려볼게요. 총 주거비, 임대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라고요? 임대료. 그러면 자, 외곽으로 나갈수록 임대료는 싸져요, 비싸져요? 싸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왜 또 이렇게 그려지냐면, 우리 도심 쪽 같은 경우는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임대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좀 나가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을지로 같은 데서, 을지로 있죠? 거기 약간 명동 쪽으로 간다면요, 들어가면요, 임대료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백화점 같은 거 즐비하죠? 무지막 비싸요. 이거 원룸이고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임대료 비쌀 거 아닙니까? 조금 나가면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임대료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건. 근데 이 변두리 같은 건 별 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계라는 개념을 써서, 여기 살다 이렇게 나가 산다고 치자. 나가 살 수 있죠? 그럼 여기 살다 나가 사니까 그 주거비가 이만큼 감소했네요. 맞죠? 또 여기 살다 1km 나감에 따라서 감소되는 주거비. 맞죠? 여기도 1km 나감에 따라서 감소되는 주거비. 감소했죠? 나감에 따라서 감소해요. 이거 왜 이렇게 그려지냐면, 이 변두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1km 나가나 들어오나 임대료 차이가 커요, 작아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안쪽은요, 들어가니까 팍 올라갔죠? 나가니까 팍 떨어졌죠? 임대료 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그릴 건데, 자, 한 달 동안에 자, 그 임대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버스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일반적으로 한 달 동안에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요? 버스비가 많이 들어가요? 뭐 가난한
좀 없는 분들은 임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얘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교통비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주거비는 높게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해요? 높게 출발하고, 그리고 아주 변두리 같은 거 있죠? 거기는 거의 임대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헐값인데 많죠? 그러니까 높게 출발해서 낮게 끝나요. 왜 그래요?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높게 출발해서 뭐라고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높게 출발해서 낮게 출발한다는 얘기죠. 자, 볼게요. 여기다가 옮겨볼게요. 1km 나감에 따라서 감소된 주거비. 이렇게 높게 출발합니다. 1km 나감에 따라 감소된 주거비. 이렇게 나감에 따라 감소된 주거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게 뭐라고요? 한계 주거비용 곡선입니다. 자, 이거를 지워보니까 하나의 그래프를 다 집어넣을게요. 다 지울게요. 자, 한계라는 개념을 써서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항상 이렇게 한계 교통비용이 더 완만한 거 그려야 됩니다. 이걸요,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다. 1km 나감에 따라서 증가된 교통비죠. 증가된 겁니다. 증가된 거는 손해죠. 그 다음에 1km 나감에 따라서 감소되는 주거비. 이거는 한계 뭐라고요? 주거비용 곡선이다. 이거는요, 나감에 따라 주거비는 감소하는 거죠. 이득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주거비가 감소하는 건 이득이죠. 교통비가 증가하는 건 손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요 만나는 점 있죠? 요 점을 최적의 주거입지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최적의 주거입지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도시 한복판에 살다가 1km 나가 산다고 치자. 1km 나가 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복에 살때 나가 살 수 있죠. 나가 사니까 나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밖으로 나갈수록 교통비 증가한다고 했죠? 나가 사니까 교통비 증가하죠? 교통비 증가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은 교통비 증가는 이득이에요, 손해요? 손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km 나가니까 주거비는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한다고 했죠? 이만큼 감소하네요. 주거비가 감소한 건 이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익이 손해보다 큰 한은 계속 나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1km 나가 산다고 치자. 나가 살게 되면 교통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1km 나가 사니까 교통비 이만큼 증가하죠? 이건 손해네요. 근데 1km 나가니까 주거비는 이만큼 감소했죠? 이건 이득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 사니까 손해가 커요, 이득이 커요? 손해가 크니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나갔다 다시 기어 들어와야 됩니다. 나갔다 다시 기어 들어와,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요, 비용이 가장 절감되는 곳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요거랑 하면서 한계교통 비용이 주거비보다 큰 구간이죠. 그때는 도심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거 너무 이런 거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이론도 있구나 하시면 돼요. 무슨 이론이 있다고요? 이런 이론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시간이 애매모호한데, 상업주와 관련된 입지론은요, 아무래도,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